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칠순을 맞이한 어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교육에 몸담으며 수많은 풍파를 겪어왔지만 정작 자신의 칠순 잔치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족 간의 갈등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축복과 온기가 가득해야 했을 그날, 며느리는 고작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중요한 건 마음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행동 뒤에는 단순히 용돈 봉투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시누이 딸과 선물한 금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곧 다가올 손녀의 돌잔치에 특별한 선물을 기대한다는 암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뻔뻔한 암시 앞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어지는 손녀의 돌잔치에서 그녀는 며느리의 그 가벼운 마음을 어떻게 되갚아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이명숙감. 올해로 꼬박 70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학생 주임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먹은 소금보다 혼낸 학생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칠순잔치에서 평생 잊지 못할 기막힌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에 꽤 번듯한 한정식집을 예약해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저 시끌벅적하게 얼굴이나 보며 즐기려던 자리였죠. 잔치 도중 딸 지은이가 아주 정교한 상자를 들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황금의 비취가 박힌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세공이 어찌나 섬세한지 한눈에 봐도 값이 꽤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딸은 직접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가슴에 닿는 옥의 온기처럼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은 아들 상우와 며느리 혜진이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상우는 입을 떼기도 전에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3번을 내쉬더군요. 어머니, 녀석은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 대출이자 부담도 큰데다 민지 영어 유치원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잖아요. 저랑 혜진이 진짜 사는 게 너무 팍팍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려던 찰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며느리 혜진이가 말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얇디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며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가씨처럼 능력이 안 돼서 비싼 선물은 못 사드려요. 대신 작은 성의 표시만 준비했어요. 아시죠?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5만 원권 지폐 2장, 딱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향해 던지는 의아함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 근육이 순간 굳어졌지만 저는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10만 원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 잘 알겠다. 그 마음 잘 받으마. 저는 이 촌극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낯짝은 제 상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민망해 하기는커녕 며느리는 방금 딸이 선물한 제 목의 금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당연하다는 듯 운을 띄웠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준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민지도 다음 달이면 돌이잖아요? 그때 민지한테도 저렇게 번듯한 금열쇠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찻잔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니라
노인네한테 물건 주문하러 온 자리였던 겁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을 모두 배웅한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목에 걸린 묵직한 금목걸이가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뒷정리를 도와주러 남은 딸 지은이가 제 안색을 살피더니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빠랑 세연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들 힘들다고 엄마 칠순잔치에서 궁상 떠는 것도 모자라. 그 와중에 민지돌 선물 타령이라니. 낯짝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씩씩거리는 딸을 보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내 오빠 상장된 IT 기업 부장이야. 연봉이 못해도 1억은 훌쩍 넘을 텐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부모 칠순에 10만 원 낼 형편이 안 되겠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기 싫은 거야. 저는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글씨오는 나보라고 한 게 아니라 친척들 보라고 한 거야. 먼저 가난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놓고 나중에 민지 돌 때 내가 선물을 약소하게 하면 나만 인색하고 정없는 할머니로 만들려는 속셈이지.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며 재무 분석에 능통하고 발이 넓은 아이입니다. 지은아, 엄마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네, 오빠네 집 사정. 정말 걔들 말처럼 그렇게 힘든 건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사생활 캐려는 게 아니라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 지은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는 자신의 전문적인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오빠 부부의 최근 1년 재정 상태를 낱낱이 파악해왔습니다. 딸이 정리해온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 상호의 회사는 올해 실적이 아주 좋았고 제 칠순 3개월 전에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연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 전업주부인 며느리 혜진이의 카드 명세서는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스파, 명품 가방, 미슐랭 레스토랑 등 지난 6개월간 쓴 돈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3. 가장 제 가슴을 시리게 한 것은 부부 공동 계좌에서 매달 100만 원씩 혜진이의 친정엄마에게 자동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며느리의 SNS 캡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데리고 일본 홋카이도로 호화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최고급 료칸에 묵으며 찍은 사진 밑에는 부모님 모시고 힐링 여행, 딸이 최고지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제 아들 상우는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고 여보 고생했어. 장인 장모님만 좋으시면 됐지 라는 댓글까지 달아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쥐고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전부 며느리의 친정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모시고 일본 여행 갈 돈은 있어도 제 친엄마 칠순에 쓸 돈은 아까웠던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게 아니라 제 앞에서 가난한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자 전신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가면 남의 편이라는 옛말이 이렇게 비참한 방식으로 증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거짓말과 눈물로 늙은이의 입을 막으려들 테니까요.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손녀 민지의 돌잔치를 2주 앞두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간드러지고 상냥했습니다. 무릎 관절은 괜찮은지, 혈압은 어떤지 10분 넘게 쓸데없는 안부를 묻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풀이 죽은 척 변했습니다. 저랑 그이가 민지 돌잔치 준비하느라 머리가 다 하얗게 셀 지경이에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호텔 식대가 1인당 10만 원이 넘어요. 300명 넘게 예약했는데 식대만 해도 감당이 안 되네요. 또다시 시작된 가난 코스프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식대는 걱정되면서 카드 긁어 명품백 살 때는 걱정이 안 되더냐. 한참을 하소연하던 며느리는 제가 반응이 없자 결국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돌잔치에 친정 쪽 식구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민지는 어머니 첫 손녀잖아요. 돌 선물은 할머니가 빵빵하게 해주셔야 저희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맡겨놓은 물건 내놓으라는 듯 당당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혜진아, 걱정 마라. 민지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년데 할미가 체면 구기게 하겠니?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미가 우리 손녀를 위해 순금으로 아주 큼지막한 놈을 준비하마. 친척들 앞에서 너희기 살려줄 최고의 선물이 될 거다. 정말요. 수학이 넘어 며느리의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환희가 묻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 어머,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니까요. 금세 꿀 바른 듯 달콤해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자마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번쩍거리는 금은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산 전자상가 뒷골목, 온갖 희한한 물건을 파는 잡화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허름한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고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새겨진 거대한 금관 금색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50돈짜리 골드바보다 훨씬 웅장해 보였죠. 며느리는 본전도 뽑고 친정 식구들에게 과시도 할 겸 민지의 돌잔치를 제 칠순보다 훨씬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5성급 호텔, 30개의 테이블, 밴드와 전문 사회자까지 불렀더군요.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맞춤 드레스를 입고 여주인공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미소의 절반은 제가 약속한 순금 선물 덕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무르익고 사회자가 목청 높여 돌잡이와 선물 증정 시간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귀한 분을 모십니다. 우리 민지양의 친할머니 임영숙 여사님께서 손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로부터 제가 정성껏 포장해온 거대한 벨벳 상자를 건네받았죠. 민지를 안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와! 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눈이 멀 것처럼 번쩍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관 장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나게 비싸고 위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거의 낚아채듯 제 손에서 상자를 가져가더니 보란 듯이 높이 치켜들고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우리 민지 주려고 준비하신 돌 선물이에요. 역시 할머니 사랑은 손녀라니까요. 여기저기서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우와, 저거 적어도 50도는 넘겠는데. 시어머니 손이 진짜 크시네. 혜진 씨, 시집 잘 갔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 칭찬을 들으며 며느리의 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단상을 내려와 메인 테이블로 돌아온 며느리.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딸 지은이가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어머, 새언니, 엄마가 준 금관 진짜 예쁘다. 나 잠깐 구경 좀 해도 돼. 기분에 취한 며느리는 아무 의심 없이 으스대며 물건을 건넸습니다. 지은이는 금관을 받아들고 손 위에서 몇 번 까딱까딱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천진난만하면서도 의아한 표정으로, 하지만 두 사람에게만 딱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 언니, 좀 이상하다. 이게 보기엔 엄청 큰데 왜 들어보니까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지? 며느리의 미소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은이는 짐짓 모르는 척 금관을 뒤집어 뒷면에 새겨진 깨알 같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베트남산 사금사금 도금,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색이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치욕감으로 파랗게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여전히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느라 가장 화려한 메인 테이블에서 어떤 잔인한 소리 없는 처형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방금 전 세계를 향해 자랑했던 그 순금 선물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가보라고 믿었던 그 물건을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역시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라고 소리친 지 불과 1분 전이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 그녀는 그 거대한 모욕감을 비싼 코스 요리와 함께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화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저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맛이 참 달더군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돌잔치 이후 저는 며느리가 당분간은 조용히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큰 망신을 당했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숙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뻔뻔함과 적반하장 태도를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 내외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그 벨벳 상자를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던졌습니다. 가짜 금관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와 대굴대굴 구르며 싸구려 플라스틱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건데요? 어제 혜진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저는 상우 뒤에 숨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척하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제 칠순 때 받은 10만 원짜리 봉투를 꺼내 그 번쩍이는 가짜 금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혜진아,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가 내 칠순 잔치 때 내 입으로 말했지?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너희가 준 10만 원어치 마음. 나도 똑같이 같이 10만 원짜리 금관으로 돌려준 거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 아주 공평하지 않니? 공평이요. 며느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척 연기도 하지 않더군요. 이게 공평이에요? 어머님은 칠순 때 아가씨한테 수백만 원짜리 선물 받고 입이 귀에 걸리셨으면서 제 딸한테는 짝퉁을 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세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낳은 딸이라 무시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무시해.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시는 너희가 나를 했지. 억대 연봉 받는 부부가 늙은 노모한테 고작 10만 원 용돈 주면서 생색내고 친정 식구들 일본 여행 보내줄 돈은 있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쓸 돈은 없어서 징징거려? 혜진이, 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라. 누구를 무시한 거냐?
제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히자 아들 상우가 아내 편을 든답시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혜진이가 장인 장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죠. 그리고 우리가 용돈 좀 적게 드렸다고 이렇게 복수하시는 건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에요. 복수,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 부러질 지경인 아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우야, 상황 파악 똑바로 해라. 내가 속이 좁은 게 아니라 너희들 먹성이 너무 더러운 거야. 나를 뭘로 봤니? 적당히 둘러대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 곶감 빼먹듯 재산 다 내줄 바보 천치로 하라니. 저희 그런 적 없어요. 아들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너희는 그랬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칠순 때 민지 돌 선물은 어머님이 책임지세요라고 말한 순간부터 너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 너희가 원한 건 마음이 아니라 돈이고 금덩어리였을 뿐이야. 그날 우리는 대판 싸우고 험악하게 헤어졌습니다. 상우는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분을 못 이겨 쓰러지는 시웻을 하는 아내를 부축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우리 친척들이 모인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더 악랄한 여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구구절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문의 글을 올린 겁니다. 가짜 금이나 돈 이야기는 쏙 빼고 사건을 남아 선호사상에 찌든 시어머니의 며느리 구박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조작했더군요.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아들 낳았을 땐 비싼 금이랑 옥을 주시더니 제가 딸 낳았다고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가짜 금을 주며 망신을 주시네요. 제가 딸 낳은 게 죄송하긴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이 집안에 저희 모녀가 설 곳이 정말 없는 걸까요? 얼마나 가련하고 악독한 글인지 전통적인 집안 어르신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즉시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먼 친척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손주 차별이라뇨. 요즘 세상에 남녀 차별이 웬 말이에요. 혜진아, 울지 마라. 네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쏟아지는 비난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며느리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유언장 사본 파일 하나를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잔인했습니다. 본인 임영숙 명의의 모든 재산 서울시 소재 아파트, 예금, 주식 등 포함은 본인 사후 전적으로 딸 임지은 1인에게 상속한다.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 이 핵폭탄을 터뜨린 뒤 저는 마지막으로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나더러 아들만 챙기는 남아선호 노인네라고 욕들을 하니 내가 진짜 여아선호가 뭔지 보여주마. 내 유산은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나에게 진심이었냐, 누가 나를 사람 대접해줬냐, 그것만 보고 결정한다. 메시지가 전송되자 채팅방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몇 분 뒤 침묵을 깬 건 아들 상우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채팅방에 글을 썼습니다. 여보,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당장 글 지워. 우리 엄마 성격 몰라? 세상에서 제일 공평하신 분인데 무슨 남녀 차별이야? 쓸데없는 소리에서 엄마 화나게 하지 마. 곧이어 며느리가 올렸던 그 눈물겨운 호소문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회색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현실적이더군요. 진짜 백이동과 유산 앞에서는 그 대단한 억울함도 부부간의 의리도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우와 혜진이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따지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상우는 사색이 되었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마치 폐잔병처럼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유언장 진짜예요? 그냥 화나서 겁주려고 그러신 거죠?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진짜지. 변호사 도장 찍힌 거 안 보이니?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 원본을 꺼내 그들 앞에 밀었습니다. 작성 날짜 봐라. 상우가 날짜를 확인하더니 손을 크게 떨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제 칠순잔치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이지? 너희가 그 10만 원어치 마음을 준 다음 날 바로 변호사 만나서 작성한 거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그들의 재정 보고서도 함께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나는 너희 돈 씀씀이에 간섭할 자격 없다. 처가에 집을 사주든 여행을 보내주든 그건 너희 능력이야. 하지만 나한테 땡전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놈들한테 내 재산 물려줄 의무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오는 정, 가는 정 아니겠니? 내가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다. 나를 너희 현금 인출기로 생각했다면 꿈 깨라.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상우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고작 봉투 하나, 잔치 한 번 때문에 친아들 상속권을 박탈해요? 이건 너무해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이때다 싶어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처음부터 아가씨한테 다 주려고 작정하셨던 거죠? 지금 핑계 대시는 거잖아요. 두 모녀가 짜고 저희 먹이시는 거죠. 반성할 줄 모르는 그 입을 보며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상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에 남은 마지막 모성애마저 잘라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좋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니 보여주마. 상우가 의아해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1년 전에 작성해 두었던 옛날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재산은 아들 임상우와 딸 임지은이 정확히 5-5로 균등 분할 상속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악으로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쓸 때 사실 나도 편애하고 싶었다. 지은이는 매주 주말마다 기차 타고 내려와서 나랑 밥 먹고 말동무해줬어. 근데 너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지. 그래서 사실 큰 재산은 지은이 주고 너한텐 현금이나 좀 줄까 했었다. 그게 공평하니까. 상우의 고개가 더 깊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은이가 말리더라. 오빠도 힘들 거라고. 가장으로서 짐이 무거울 테니 이해해 주자고. 엄마가 똑같이 나눠줘야 오빠 기가 산다고. 지은이가 사정해서 반반으로 쓴 거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걷어차버린 그 공평한 유언장과 눈앞에 놓인 냉혹한 유언장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씻기를 박았습니다. 상우야, 너랑 네 처는 지은이가 여우라느니 우리 모녀가 짜고 친다느니 했지? 지은이가 매주 비 오나 눈 오나 나 찾아올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지은이가 몇 달치 월급 털어 선물 살 때 너희는 그 10만 원 가지고 무슨 계산을 했니? 네, 처가 나를 모욕할 때 지은이는 나를 위로했는데 너는 내 마누라 기분 맞춰줄 생각만 했잖아. 저는 구겨진 옛날 유언장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몫을 양보해서 너를 챙겼는데 너는 여기서 동생의 진심을 의심해? 임상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가 아들로서 지은이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자격이 있는지. 제 호통은 철퇴가 되어 아들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상우는 으앙 하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거실에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되돌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아들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談판 이후 우리는 길고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몇 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충격을 소화하고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겠죠. 저는 전 재산을 딸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자 저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오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마음 약한 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잘 들어라. 네 오빠가 정신 차리면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네가 너무 착한 건 가족 간엔 장점이지만 돈 앞에선 약점이다. 엄마가 죽고 나서 오빠가 지금처럼 정신 못 차리면 절대로 네 몫을 나눠주지 마라.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알겠니? 지은이는 제 단호함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년쯤 지난 어느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상우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선물 꾸러미 하나 없이 수수한 옷차림에 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녀석은 쭈뼛거리며 들어와 제가 정리하던 무거운 헌책 뭉치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30분 동안 말없이 책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유언장 이야기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간 전구를 갈아주고 베란다에 무거운 화분들을 햇볕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가더군요. 엄마, 이거 혜진이랑 제가 늦게나마 준비한 칠순 용돈이에요.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 저희 마음이에요. 녀석이 가고 난 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00만 원과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부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진짜 아들, 며느리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면 다음날 상우가 기사를 데리고 와서 최신형으로 바꿔놓고 말없이 결제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도 변했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버리고 서툰 솜씨로 끓인 삼계탕을 들고 와 인터넷 보고 했는데 맛 좀 봐주세요 라며 수줍게 내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들의 변화가 100% 순수한 효심은 아닐 겁니다. 유언장에 대한 두려움이 절반 이상이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교육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될 땐 현실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니까요. 그 유언장은 제가 그들에게 내린 사랑의 매이자 우리 가족의 선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만 했습니다. 상우와 혜진이는 비싼 선물 대신 두꺼운 앨범 한 권을 내밀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을 모아 혜진이가 일일이 손글씨로 코멘트를 단 앨범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찍은 우리 셋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준 목걸이를 한 저와 제 양옆에 꼭 붙어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풍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존중과 진심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영숙 여사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축복받아야 할 칠순잔치가 비정한 현실 교육의 장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재산을 무기로 자식의 효도를 강요한 어머니의 선택.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유언장 때문에 변한 아들 부부의 효도, 과연 진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 사랑과 돈, 그리고 지켜야 할 선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에 이 깊은 울림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만이 그들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원이 보낸 청소업체가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트럭 한 대가 그들의 짐과 헛된 욕망을 싣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선영아. 지원이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은 괜찮겠어. 저는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야지. 40년 동안 지식도 가르치고 예의도 가르쳤지만 책임감과 감사함은 못 가르쳤나 봐. 마지막 수업은 세상이 가르쳐 주겠지.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초 화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좋아하는 향초도 켰습니다. 안방 내 침대에 누워 내 이불을 덮고 햇볕 냄새를 맡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속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구구절절한 변명과 호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행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스위스 설산, 그리스 해변, 여행 동호회 밴드에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뉴질랜드의 밤하늘이 예쁘다던데. 거실 가득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우려내 향을 맡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지만 이제 이곳은 누군가의 당연한 유산도 피난처도 아닙니다. 이곳은 임선영의 집입니다. 나의 집, 나의 규칙, 나의 인생. 저의 진짜 인생 후반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임 선생님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너무 매정했다고 하실 분도 계실 테고, 선을 넘은 탐욕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박수를 보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 간의 정과 선, 희생과 존중,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임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